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배진교 의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백신 수급 비판에 대해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정치 공세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야당은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밀어붙이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여기서 밀릴 수 없다는 듯이 물러서지 않고 있는 거대 양당의 지긋지긋한 정쟁 노름 속에서 국민들은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 양당의 정쟁 속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은 빈부와 지위를 가리지 않고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K방역을 만들어냈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역의 사각지대, 생존의 외곽지대에 놓인 국민의 심정을 담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 장관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 K방역에서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제외돼서는 안 되겠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외되는 국민들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이 그랬고, 현재 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 요양시설의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인 수용시설의 장애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지난 12월 26일 송파구에 있는 장애인 수용시설인 신화원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했죠? 네. 이 중 117명 중 69명이 감염되었는데요. 집단 감염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비감염자를 다시 시설로 보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추가 감염 발생 가능성이 그대로 존재한다고 보는데 장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확진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병원과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로 이렇게 이송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이제 비감염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임시 격리 시설로 이렇게 분산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신화원 등 이런 집단 감염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해서는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제안한 것처럼 긴급 탈시설을 빠르게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시범 사업의 결과를 보면서 이걸 지역별로 어떻게 탈시설에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을지 이렇게 저희들이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비감염자 전원에 대해서는 지원주택이나 자립생활주택 또는 긴급 임시 거주 공간을 마련해서 분산 조치하는 것도 함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같이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돌봄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복지부 장관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단지 이번 재난 상황에서의 예외적 방안이 아니라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앞당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장관으로 부임한 이후에 특히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코로나 위기에서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더 속도 있게 좀 추진하자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관 들어가 주십시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방역의 사각지대에 이어서 생존의 외곽지대로 몰린 우리 자영업자 이야기들 좀 해보겠습니다. 예.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경제활동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우리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 12월 29일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총 9조 3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중에 5조 원가량이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헌법소원도 내고 그리고 방역 지침까지 거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이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정부는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손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참으로 견디다 못해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고통 분담의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K방역 성공의 핵심은 사실 고통을 나누는 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한다고 생각하니까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어서 이러한 반응들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전기료를 유예해 줬는데 결국 나중에 다 갚아야 될 빚이죠. 그런데 한국전력은 왜 고통분담에서 제외됐을까요? 또 저금리 대출 지원을 보면 국내 시중은행이 2020년도 3분기에만 이자 수익으로 10조 4천억 원을 챙겼습니다. 저금리 대출 지원에서 은행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은행은 고통분담에서 제외돼야 합니까? 지난번에 휴대폰 요금 8천억 마련해서 지원했습니다. 이 돈도 결국은 통신 3사로 갔습니다. 왜 통신 3사는 고통분담에서 제외해야 합니까?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오히려 호황을 맞는 것도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계속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으니까 저는 상인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쌓아올린 K방역이라는 큰 댐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반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총리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K방역의 핵심 과제인 고통분담의 형평성을 기할 그런 방안들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정말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죄 없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호황을 누리는 업종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물론 그분들이 이제 법인세도 내고 또 고용도 증가하고 하긴 하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분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이런 자영업자들이나 피해를 보는 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어서 이 세상이 그렇게 공평하지만은 않다. 혹시 이분들이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물론 계획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득을 본 그런 그룹이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놨다든지 입법을 한 게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그분들이 좀 기부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고 또 CSR 사회적인 책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 줬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거 말고는 이제 당장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법이나 제도가 없어서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때 그렇게 수혜를 본 업종에서 고통을 일부 분담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지혜로운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을 제가 사실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묘안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정책적으로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우리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모습은 이기적인 반발이 아니라 정말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현장 상황이 어떤지 인천에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 사장님이 운영하는 헬스장의 면적이 약 한 200평가량 정도 되고요. 임대료가 월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200만 원, 또 기구 관리하고 렌탈비가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고정 지출이 월 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정부의 지원은 1.9% 금리의 대출 지원과 그다음에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 그리고 이번에 직접 지원할 300만 원이 전부입니다. 만약 총리께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시라면 2달 가까이 이렇게 문을 못 열고 있는데 이런 지원금을 준다고 했을 때 반발하는 게 또 당연하지 않을까요? 총리님 어떻습니까? 예, 충분히 이해도 되고 역지사지를 해보면 얼마나 힘들까 정말 눈물이 나죠.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헬스장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니까 돌봄 기능을 하는 경우에 허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총리님.
왜냐하면 실제 돌봄을 위해 자녀를 헬스장에 보낼 부모님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고픈 사람에게 못 먹는 감, 썩은 감 주는 격이라는 말씀이죠. 참 정부의 방역 지침을 정말 충실히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죽게 생겼으니 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헬스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무조건 상인들 문 닫을게 할 게 아니라 문을 닫아도 버틸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총리님,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이라는 공공필요에 의해서 집합 제한이나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업종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습니까? 예, 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헌법 정신이나 또 세상 이치를 보면 그게 온당한 판단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현재 법과 제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런저런 입법도 발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 이분이 내고 있는 임대료가 800만 원이라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 임대료를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부담해야 되는 자영업자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 정말 힘든 일이죠. 총리님을 비롯한 모든 정부 부처의 관련 공무원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국회의원 모두가 함께 지혜를 짜내야 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에도 6개월치 임대료를 개인 사업자에게 3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는 지난 4월에서 9월까지 긴급 임대료 보조금을 통해서 임대료 75%를 감면하고 50%는 또 정부가 부담도 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연체한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강제 퇴거 절차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눈시울을 붉히셨겠지만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임대료 지원을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대통령님을 모시고 주례회동이라는 걸 합니다. 매주 월요일 날 업무 보고도 드리고 또 필요하면은 의견도 제시하고 지시도 받고 하는데, 그 주례회동을 하는 기회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님께 말씀도 올리고 또 함께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정부와도 함께 뭔가 뭐 다시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아야 되겠지만 이제 좀 지금 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정부 스스로도 현재 코로나 상황을 전시 상황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맞게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지금 자영업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임대료의 직접 지원, 그리고 각종 대출에 대한 이자와 공과금을 면제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도 지금 국회의원 분들께서 이 임대료 면제 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을 위한 입법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언제 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 지금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이제 발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통해서 실질적인 임대료의 직접을 지원하고, 그리고 각종 대출에 대한 이자와 공과금을 면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건의하실 생각은 계십니까? 아까 제가 이제 주례회동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뭔가 우리가 정부가 임대료에 대해서 이걸 임대인에게만 다 베낄 수도 없고 임차인이 고스란히 떠맡아서도 안 되고, 사실은 이런 상황 같으면 정부와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렇게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을 결정할 때 원래는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3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 지원만 5조 1,000억이고 또 다른 부대 여러 가지로 해서 9조 3,000억을 만든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것이 현재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말씀하시는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이제 원래 그게 두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시급해야 되고 또 국회를 열 수 없어야 되는 조건이어서, 현재는 이제 전시사변도 아니고 국회는 언제든지 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와 국회가 협치를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만들어내는 게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현재는 이제 긴급재정경제명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정부는 국회가 그런 안을 만들고자 노력할 때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지혜를 모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는 시급성 그리고 정말 절박한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국회나 정부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회에 요청을 하고 이런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긴급하게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K방역이 성공했던 것은 상인들을 포함한 전 국민의 호응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현실적이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까지 자랑했던 K방역도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정말 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이 약자에게 더 빨리 오고 더 가혹하다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설에 갇힌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동부 취소의 복역자들은 제대로 된 방역 조치를 받지 못하고 집단 감염에 휩싸였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300만 원의 단발성 지원금에 좌절했고 이제 더는 버틸 수 없어 정부의 방역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K방역의 성공에 치여 있는 사이 민생과 방역에 구멍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길을 막지 못하면 K방역의 성공도 한낱 일정 춘몽에 그칠지 모릅니다.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보다 과감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축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